서기 476년 라벤나의 황궁. 16살도 안 된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도시가 불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고됩니다. 그리고 새 권력자 오도아케르는 황제의 관복과 휘장을 동로마 황제에게 보내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서쪽에는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시민들은 다음 날도 장사를 했고, 원로원은 계속 열렸고, 세금은 계속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화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교과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켰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성문 밖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쪽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돈은 사라지고, 군대는 비싸졌고, 황제는 자주 갈아치워졌고, 시민들은 더 이상 제국을 지켜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를 끝장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로마를 미워한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식 군복을 입고 로마의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말은 이미 봤습니다. 황제는 퇴위했고 제국의 서쪽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세계 최강의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지중해를 호수처럼 다루던 그 거대한 시스템이 마지막 순간에는 싸워보지도 못한 것처럼 조용히 무너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불타는 로마가 아니라 텅 빈 국고에서, 야만족의 칼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와 용병 계약서에서, 로마 제국이 진짜로 멸망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배운 역사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거든요. 배경과 맥락.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했을까요? 보통 교과서는 서기 476년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킨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그날 로마 시내에 번개가 치거나 궁전이 불타거나 시민들이 제국이 끝났구나 하고 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행정 책임자가 하나 바뀐 날에 가까웠거든요. 진짜 붕괴는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제국의 안쪽에서 천천히 진행된 균열이었던 인 거죠. 배경은 3세기부터 봐야 합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는 이른바 3세기의 위기를 겪습니다. 군인 황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암살당했고, 국경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게르만 부족들이 밀려왔고, 황제의 권위는 점점 군대의 지갑에 묵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되려면 원로원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보너스를 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을 더 걷고 은 함량을 낮춘 동전을 찍어내고 지방도시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국이 여전히 거대했지만 안쪽에서는 신뢰라는 화폐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장면은 서기 376년 도나우강 북쪽입니다. 훈족에게 쫓긴 고트족 사람들이 로마 국경 앞에 몰려옵니다. 그들은 침략자가 아니라 난민에 가까웠습니다. 로마 황제 발렌스는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자비였을까요? 그는 이들을 세금 내는 주민이자 필요하면 병사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로마 관리들은 식량을 빼돌리고 굶주린 고트족에게 개고기를 팔며 아이들을 노예로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378년 지금의 튀르키예 에디르네 근처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발렌스 황제는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권위는 전장에서 증명돼야 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로마 야전군의 핵심이 무너졌고 발렌스 자신도 전사합니다. 이 순간부터 로마는 국경 밖의 적을 막는 제국이 아니라 국경 안으로 들어온 무장 집단과 협상해야 하는 제국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서기 410년 로마입니다.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합니다. 영원의 도시가 외부 세력에게 털린 건 기원전 390년 갈리아인 침입 이후 거의 8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라리크가 처음부터 로마를 파괴하려 했던 악당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로마 체제 안에서 공식 지위와 토지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나와 내 사람들을 제국 안에 자리 잡게 해달라는 요구였던 거죠. 한편 서로마의 실권자 스틸리코는 반은 반달족 혈통이었지만 로마를 지키던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정 정치와 의심 속에서 408년 처형됩니다. 로마는 자기 편이 될 수 있었던 장군을 제거하고 협상할 수 있었던 적을 진짜 적으로 밀어낸 셈입니다. 이건 야만인이 강해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가 더 이상 현실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곳이 북아프리카입니다. 서기 439년 반달족의 가이세리크가 카르타고를 점령합니다. 오늘날 티니지 지역이죠. 이 장면은 교과서에서 작게 지나가지만 사실 서로마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북아프리카는 곡물과 세금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충성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여, 보급, 말, 무기, 배가 필요합니다. 카르타고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도시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군대를 유지할 혈관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476년 오도아케르가 어린 황제를 폐위했을 때 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답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을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끝났다라고만 말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로마는 난민을 병사로 바꾸는데 실패했을까요? 왜 유능한 장군을 정치적 의심으로 죽였을까요? 왜 세금을 걷는 능력과 군대를 먹이는 능력을 잃어갔을까요? 로마는 바깥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의 충격을 흡수하던 내부 장치들이 하나씩 고장나면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로마의 멸망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섬뜩하게 익숙한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건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을 넘어온 야만족의 칼날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시작은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서기 376년 다뉴브 강가에 수만 명의 고트족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훈족에게 쫓겨 살려달라고 온 난민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렌스는 이들을 받아들이면 군인도 얻고 세금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제국답게 말이죠. 그런데 현장 관리들이 식량을 빼돌리고 굶주린 고트족에게 개고기를 팔고 심지어 자식까지 노예로 넘기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히는 거죠. 로마는 외부의 적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자기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먼저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긴장은 곧 폭발합니다.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
로마군은 평소처럼 이길 줄 알았습니다. 로마 군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황제 발렌스가 전장에서 죽고 동로마 주력군이 거에 붕괴합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질 수 없다는 믿음이 깨진 순간이었거든요. 제국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심장 박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는 이민족을 몰아내는 대신 그들과 계약하고 땅을 나눠주고 군대를 맡겨야 했습니다. 적과 동맹의 경계가 흐려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더 묘합니다. 410년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야만족이 로마를 침략했다 정도로 지나가지만 사실 알라리크는 오랫동안 로마 체제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관직과 정착지를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이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로마 정치권은 그를 이용하고 약속을 미루고 돈으로 달래다 다시 배신합니다. 그러다 결국 알라리크가 로마 성문 앞에 섭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사람들 중 상당수는 로마를 증오한 게 아니라 로마가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이 그들을 바깥으로 밀어낼수록 그들은 더 거칠게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서늘합니다. 476년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내에 불길이 치솟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세상이 끝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황제의 관복은 동로마 황제에게 보내졌고 오도아케르는 그냥 이탈리아의 왕처럼 통치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국의 멸망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황제는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지방 행정은 무너졌고 부자들은 자기 영지 안에서 작은 왕국처럼 살았습니다. 평범한 농민에게 중요한 건 로마 황제가 누구냐가 아니라 올해도 땅을 빼앗기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진짜 몰락은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관계의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 군대와 정부의 관계, 내부인과 외부인의 관계가 조금씩 끊어진 거죠. 로마는 너무 커졌고,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 이름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밥을 주지 못하고, 깃발은 신뢰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약속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그 순간부터 지도 위에서는 남아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은 늘 476년입니다.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키는 장면. 교과서는 이걸 서쪽 로마의 마지막 순간처럼 보여주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시민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황제는 여전히 콘스탄티노플에 있었고 원로원도 남아있었고 세금도 걷혔고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빵을 사고 장례를 치르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무너진 걸까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야만족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시스템을 유지할 돈과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439년 반달족의 카르타고 점령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포엔이 전쟁의 오래된 적처럼 느껴지지만
5세기 로마에게 북아프리카는 과거의 전장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곡창지대였고 세금 창고였고 군대 월급의 원천이었어요. 서방 로마가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에서 흔들려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프리카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곡물과 세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반달족이 그 금고를 가져가 버립니다. 칼로 황제를 찌른 게 아닙니다. 수도를 불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국의 현금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국은 상징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군단은 영광으로 행군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월급을 받아야 하고 마른 먹이를 먹어야 하고 성벽은 수리해야 하고 관리들은 기록을 써야 하거든요. 돈이 사라지자 로마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세금을 더 걷자니 이미 지친 농민들이 도망갑니다. 귀족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자기 영지를 작은 왕국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가 약해지니까 지방 사람들은 황제보다 가까운 군벌, 주교, 대지주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진 국가는 다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악순환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만족의 침입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국경 밖에서 밀려온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로마 안으로 초대된 병력이었어요. 로마는 부족한 군대를 보충하려고 고트족, 프랑크족, 반달족 같은 집단을 동맹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땅을 주고 군사력을 맡기는 순간부터 로마의 독점권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가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국가인데 이제 황제 말고도 병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섬뜩한 건 많은 로마인들이 그걸 반드시 재앙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무겁고 중앙정부는 멀고 군대는 보호보다 징발에 가까워지고 법은 점점 귀족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방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게르만 왕이 들어오는 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바뀌는 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마지막 적은 알라리크도 아틸라도 오도 아케르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적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로마를 믿지 않으면 로마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황제의 초상은 동전에 남아 있었지만 그 동전의 가치는 흔들렸습니다. 법은 문서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집행할 힘은 줄어들었습니다. 국경선은 지도에 남아 있었지만 그 국경을 지킬 병사들의 충성은 급여와 식량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국은 먼저 마음속에서, 그 다음 장부에서, 마지막으로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긴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성문이 열리고 적이 들어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의 계산이 바뀐 겁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낼 가치가 있는가? 로마 군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황제가 내 삶에 아직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씩 아니오로 바뀌는 순간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로마는 너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크게, 너무 복잡하게 버텼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 놓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세금 하나, 곡창 하나, 군대 하나가 흔들릴 때 전체가 같이 흔들린 거죠. 그리고 카르타고를 잃은 그 순간 서방 로마는 단지 땅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로마로 남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계산서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무리. 로마의 멸망은 야만족이 성문을 부순 한 장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문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제국 내부의 나사가 하나씩 풀리고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세금은 무거워지고
시민은 국가를 믿지 않게 되고 군대는 충성보다 급여를 따라 움직이고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음 권력 싸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요. 로마는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신호를 늦게 알아차린 거죠.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사회가 불평등을 견디는 방식, 외부 위기를 내부 정치로 소비하는 방식, 공동체보다 생존 계산이 앞서는 순간들. 로마는 과거의 폐허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경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세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이 정말 단순한 전염병이었는지 그 뒤에 숨어있던 권력과 공포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댓글로 로마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꿨어야 했을까?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어둠 속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